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여기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바꾸고 성공과 행복을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엔 그들을 동경과 부러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가슴속 추구하는 목표 한 가지씩은 있으나 목표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왔습니다. 일찌감치 성공이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단정 지으며 알 수 없는 박탈감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재능이나 비법 같은 것이 있었던 걸까요? 차이는 단 한 가지, 바로 행동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은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주나 비결을 넘어서는 행동의 힘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려 하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이나 멘토들은 그냥 해라, just do it을 외치지만 말처럼 쉬운 거였으면 이렇게 고통받을 일도 없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다거나 특별히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제가 그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나아가 좀 더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자기개발 멘토이자 동기부여 강연가인 롭 다이얼의 책 레벨업은 심리학적 통찰, 뇌과학적 근거,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바꾸는 단 1%의 행동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소 뻔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용을 되새기며 삶에 적용한다면 장담하건대 분명 내 삶을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성장 러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인 롭 다이얼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어린 그를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15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로 인해 많은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친 이유가 아마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을 거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힘든 유년 시절을 지나 24살이 된 그는 한창 실력 좋은 영업사원이 되어 한 영업사무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의욕이 넘쳤던 그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등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런 날들이 몇 년간 이어지자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고 2010년에는 회사에 투자한 돈 모두를 날리기까지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자신은 어디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의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작은 도전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시도는 팟캐스트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교훈이나 영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죠. 그저 처음에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나가듯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인 약점이나 치부까지 드러내며 하루하루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이후 1300회가 넘도록 녹음을 진행하는 동안 조금씩 더 성장해갔고 현재는 다운로드 횟수만 1억 회를 넘어서는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셋 멘토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51만 명을 넘어섰죠. 현재 그는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대상 교육기관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팟캐스트를 관리하는 마인드셋 멘토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을 코치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행동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자동차는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행동을 막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그 사이드를 찾아 풀어보겠습니다. 행동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 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공포입니다. 1919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 심리학자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흰색 쥐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물들을 접촉하게 했는데요. 물론 그 아기는 쥐에 대해 아무런 공포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기가 쥐를 만지려고 하면 망치로 쇠막대기를 두드려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기는 그때마다 울음을 터뜨렸죠.
이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이제 아기는 쥐의 모습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공포심을 느끼더랍니다. 이 실험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인간에게 어떻게 공포가 학습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대부분 환경을 통해 학습된다고 합니다. 친구나 가족을 통해 또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들으며 공포를 배우는 거죠. 부모가 남에게 평가받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자녀 역시 비슷한 종류의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고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로 다음의 5가지 유형의 공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의 공포. 말 그대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우유부단하고 꾸물거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공포.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회적 불안장애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죠. 세 번째는 성공의 공포. 이는 종종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스스로 성공을 거부하는 자기 태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기꾼의 공포. 자신이 생각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버림받음의 공포.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공포심은 결국 모두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되는데요. 바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받지 못해 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포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에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감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공포의 본질은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공포심은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비롯되는데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진화적 산물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200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뇌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공포를 만들어냈고 원래의 역할과는 다르게 현대에 와서는 우리의 행동을 막아서는 장애물로 변모한 것이죠. 인간의 공포는 2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가 주로 느꼈을 신체적 고통이나 죽음을 예상하는 일과 관련된 원초적 공포, 그리고 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지적 공포. 지적 공포는 사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97%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하죠. 우리는 진정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 공포심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이 방해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종류의 공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적 공포를 구분해내고 본 모습을 파악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공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존이나 생명에 있어 필요한 공포인지, 불필요한 지적 공포라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연습을 말이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나의 잠재력을 낭비했던 과거를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과연 지금 무언가를 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클까요? 아니면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후회로 몸부림치는 고통이 더 클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하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부정적 감정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기에는 너무 짧다고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공포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적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공포에는 원초적 공포와 지적 공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지적 공포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인간의 생존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지금 나에게 그닥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일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 나아가 불안한 감정은 뇌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전기 신호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매몰되거나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공포는 미래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닥치는 미래의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은 대가도 반드시 당신 자신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본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은 것이든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를 무시한 것이든 아이들에게 원하는 만큼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든 죽기 직전 침대에 누워 인생을 허비했음을 깨닫는 것이든 그 모든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말했듯 공포는
심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지대 안에 머물고자 하는 뇌의 물리적 반응인데요. 반대로 안전지대, 즉 컴포트존을 깨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성장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일대학교의 과학자들이 2018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성장은 오직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해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짜 공포에 굴하지 않고 안전지대 밖으로 조금씩 자신을 밀어내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은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막아서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짐 캐리는 몰입력이 아주 뛰어난 메소드 연기자죠. 짐은 맨 온 더 문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극중 코프만이라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빙의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는 그냥 앤디 코프만이 되어 있었죠. 너무나도 몰입한 나머지 촬영을 마친 뒤에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캐리가 그토록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이라면 짐 캐리는 도대체 누구지? 그가 영화에서 연기한 앤디 코프만처럼 짐 캐리도 자신이 연기했던 하나의 배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지난 시간 경험했던 모든 일이 뇌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과 서사가 쌓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곧 정체성입니다. 그 캐릭터의 창조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격을 뜻하는 단어 personality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며 이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가면이란 언제든 벗을 수 있고 새로운 가면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분 전의 당신과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정체성은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낳죠. 결과는 또다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체성은 행동에,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정체성의 삼각형은 무언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순환하고 그 순환은 쌓이고 쌓여 결국은 짙어지고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고 싶다면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즉 원하는 가면으로 바꿨어야 하는 것이죠.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배경음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틀로 작용하죠. 그 배경음이 어떤 장르의 어떤 곡이냐에 따라 인생이라는 영화의 분위기를 형성하죠. 즉 정체성은 그에 맞게 현실을 왜곡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 이야기가 당신이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 자신에 대한 관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감정, 지나간 일에 부여하는 의미, 오늘날의 상황과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가 바뀌지 않는 한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 겸 스포츠 심리학자 트레버 모아와드가 들려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공부를 게을리하고 나쁜 무리와 어울렸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를 지각하는 일도 잦았고 어떨 때는 등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죠. 애초에 대학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대입시험을 치를 생각조차 없었지만 어머니의 끈질긴 설득 끝에 SAT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메일로 온 시험 결과를 아무 기대 없이 확인을 한 결과 이게 웬걸 1600점 만점에 1480점을 맞은 겁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아이는 물론 가족, 주변 지인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계기로 아이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학년에 올라간 이후부터 소년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부류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한 결과 선택지에도 없었던 지역의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으로 편입을 하고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사의 성공한 CEO가 되었다고 하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SAT 점수 하나로 그 소년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사실 그 소년이 받아본 시험 점수는 계산이 잘못된 틀린 점수였습니다. 실제 점수는 1480점이 아니라 740점에 불과했다고 하죠. 나중에 그 시험을 주관하는 곳으로부터 이 내용을 알리는 메일을 받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뭐 그 사실이 중요하겠습니까? 실제 점수가 1480점이든 740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 그러니까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동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불명확한 목표입니다. 공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정체성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은 내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의 양궁 선수라도 눈을 가리고 관역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목표물을 제대로 맞힐 수가 없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뜻 간단하게 들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답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불분명하고 막연한 목표는 자연히 우리의 추진력을 저하시키죠.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어떤 단서도 제공해주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왜? 라는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근본적인 욕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가령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자신의 가족들이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고, 나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진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발견된 근본 욕구는 그 자체로 동기가 되어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엄마의 눈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의 눈에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엄마에게 현재 자신의 아이를 찾겠다는 목표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명확한 목표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추진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뭔가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그 일을 해낼 방법을 찾겠지만 중요하지 않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을 것이다. 행동을 막아서는 근본적인 원인 3가지, 공포, 정체성, 불명확한 목표에 대해서 파악해봤고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행동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꿀팁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 치우기.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끊임없이 노출된 채로 하루를 보냅니다. 광고, 스마트폰, SNS, 각종 알람, 지인들의 연락 등등.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4,000회에서 1만 회 정도 광고에 노출되고 그들은 매일같이 344번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하루 활동 시간이 16시간이라면 3분에 한 번씩 전화기를 집어드는 셈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있기나 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현대인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을 더 많이 방해받고 있지만 그런 방해 요소들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원하는 삶이나 목표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 요소들을 적절히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원하는 삶의 패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네, 단연코 스마트폰으로 하루 평균 3시간 45분을 소비한다고 하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들은 우리가 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심리학자, 신경생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더 중독성이 강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분명 무언가를 검색하려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는데 금세 짧은 영상에 주의가 뺏겨 뭘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은 저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 슬롯머신인 거 아시나요?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모두 슬롯머신과 비슷한 방식을 차용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제 기업들의 검은 의도를 알아챘다면 거기에 대응할 차례입니다.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감추는 겁니다. 일정 시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의식적으로 사용을 억제하는 거죠. 집 주방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서랍을 따로 마련해두고 집에 오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스마트폰을 그 서랍에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폰을 아예 안 쓰지는 않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까지 걸어가야만 한다는 그 사소한 저항감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앱을 설치한다든지 나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앱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굳이 의지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하디 약한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생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가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켜 목표를 이루어줄 만한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뻔히 거실의 한가운데 TV를 갖다 놓고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삶을 원한다거나 온갖 인스턴트 음식이나 과자 따위를 쌓아놓고 다이어트를 결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매일 아침 달리는 것이 목표라면 아침에 운동복을 갈아입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기까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집안 환경을 설계해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내력이나 의지력이 유달리 강한 것이 아니라 의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주위에서 모두 제거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액션. 행동은 무조건 작게, 그로 인한 성취도 무조건 작게.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해 나가느냐입니다. 꾸준하게 만들어낸 작은 도미노 조각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갖는지 책 원띵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점에서 끝나지 않고 점과 점을 이어 선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자원이 유한한 환경 속에서 무리한 시작은 그 끝이 불보듯 뻔하겠죠. 정말 하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행동들이어야 합니다. 저자는 정말 작은 승리들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권하는데요. 아침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거나 침대 위 이불을 정리한다거나 간단한 아침 루틴을 지킨다거나 하는 등의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작은 승리를 수시로 얻어내는 일은 마치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나머지 보다 더 큰 도미노 조각들도 줄줄이 넘어가죠. 하나의 작은 승리는 분명 또 다른 승리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생산성이 높은 하루와 바쁜 하루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투두리스트에 이것저것 몽땅 때려놓고 어떻게든 지워나가느라 고군분투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 중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5km를 달리는 것이 목표라면 거창한 체력 단련 계획을 세우거나 좋은 운동복이나 신발을 사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뭔가를 했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집 밖으로 나가 그저 달리는 것이니까요. 자, 행동하기에 적합한 마인드셋이 되었고 보다 수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았다면 이제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끝으로 이 변화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의식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원하는 모습을 위해 조금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이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규칙을 삼는 겁니다. 규칙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죠. 의뢰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달리는 건강한 삶이 목표라면 비가 오지 않고 뛸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그냥 나가 뛰는 겁니다. 규칙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저항감도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규칙의 다음 버전은 나만의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의식은 일정한 단계별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관행 또는 루틴을 뜻하는데요. 이런 의식 같은 행위는 뭔가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어떤 특정한 신호나 상황과 행동을 연결시킨다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은 규칙과 의식을 통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유, 원하는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은 감내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미래의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에 던지는 한 장의 투표지와도 같다.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수월해지는 단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중 47%가 습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하루의 행동 중 반은 의식의 개입 없이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행동들인 거죠. 의식적인 행동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런 자동 시스템을 선호하는데요. 반복적인 행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도 원하는 행동을 하는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많은 행동들을 모두 습관화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자는 쐐기돌 습관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쐐기돌 습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활의 주축이 될 만한 습관을 말하는데요. 이를 삶에 적절히 통합한다면 다른 분야에도 그 영향을 고루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러너 여러분의 쐐기돌 습관은 단연코 러닝이겠죠. 저 또한 러닝 하나가 삶의 정말 많은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원띵의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직접 체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습관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뇌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에는 시냅스 연결을 새로 구성하거나 재구축함으로써 변화에 적응하게 해주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의 뇌는 화학적 변화, 구조적 변화, 기능적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의 꾸준한 시도와 노력은 우리의 뇌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체적, 구조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나아가 우리 몸의 도파민 체계나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원하는 행동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되고 결국엔 삶이 레벨업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하는 모습의 삶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그런데 행동을 막아서는 근본적인 요인 3가지가 있다. 바로 공포, 정체성, 모호한 목표. 이들을 잘 파악하고 극복해야 한다. 그 이외에는 장애물을 제거해 목표 달성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아주 작은 행동, 작은 승리를 반복하라.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들을 규칙이나 의식으로 설계해 습관으로 만들고 뇌의 신경 가소성이나 몸의 도파민 체계 등을 활용하여 저절로 지속되게 하라. 네, 어떠셨나요? 조금은 뻔하고 당연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맞습니다. 책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수백 번 듣고 읽은 이야기인데도 볼 때마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건 왜일까요? 아마 머리로만 알고 있고 여전히 삶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며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목표에 적합한 규모 있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잘 되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자. 너무 거창하지 않은 하찮다 여길 정도의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쌓아나가자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책은 굳이 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의 쐐기돌 습관은 러닝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저 러닝 하나 습관을 들였을 뿐인데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러너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쐐기돌 습관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네요. 다음엔 좀 덜 뻔한 러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